자, 이제 다시 또 한 주가 시작됐고 월요일 날 기분 좋게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양대 시장 다 올라줬고 그리고 뭐 웬만한 종목 다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미국에서 지난 주말 사이에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죠. 제롬 파월 의장이 이 잭슨홀 미팅에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서 향후 이 연준의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기준금리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이건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금리 인하지 말라고 막 달달 볶아도 안 했던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드디어 이 정책 방향을, 그러니까 기준금리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이죠.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참가했던 금융기관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그 중앙은행장들이 대비를 하라는 뜻으로 이제 노티스를 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그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책의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항상 시장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행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이번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 근거로 이 고용 부분에 대한 악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 데이터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인플레이션에 대해 여유가 있을 때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 노티스를 줌으로 해서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인가 28일 날인가 아마 그걸 기억하는데요. 그날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금통위원들 아주 고민에 좀 빠질 것 같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넘기고 10월 달 금통위에서 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 추석기 포함되어 있는 9월 달에 우리는 금통위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다가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우리 한국은행이 대응하지 못하는 그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규모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선제적으로 해서 미국과 우리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번 9월 달에 미국이 빅컷을 통해서 즉 50 베이시스 포인트만큼 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고 이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75에서 뭐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차이가 없게 1.75에서 1.50인데요. 근데 1.75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미국이 25 베이스 포인트를 인하하든 50 베이스 포인트만큼을 인하하든 거기에 충격을 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한국은행이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잭슨홀 연설에서 이 기준금리 인하를 미국이 먼저 신호를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행이 받고 이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은행 금통위가 지금 금리 인하를 내일 모레 28일 날 8월 28일입니다. 그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건 원달러율이 아직은 1,400원 밑에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된 상태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완화됐습니다. 한여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요번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시장에서는 좀 용기 있는 스마트 머니들이 먼저 기준금리 인하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로봇주죠. 로봇주도 그렇고 태양광도 일부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 내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자체적으로는 규모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외부 자금을 수요를 해서 생존을 할 수 있고 또 기업 가치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이 로봇이나 그리고 바이오 같이 아직 규모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소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지금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1% 미만입니다. 이 말뜻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이걸 통해서 경기 진작을 해야 될 만큼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그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증권주죠.
증권주들은 시장 내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이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증권시장을 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탄탄한 소매금융망을 갖고 있는 대신증권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보고요. 미래에셋은 국내에서 가장 큰 증권사입니다. 이 증권사도 예전에는 대우증권이라는 걸 인수하면서 전국적인 소매금융망을 갖고 있죠. 그리고 부국증권은 무엇보다 자사주가 많아서 품절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가 가게 되면 품절주로서 부국증권은 먼저 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증권주들의 기준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증권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증권주 관련해서 이슈들 다뤄주셨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 이 시장의 유동성이 불면 결국에는 증권주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나는 증권주들 가격적인 전략이라던가 앞으로 혼자 대응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가격 전략 또 시장 대응 방법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공략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첫 번째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증권사 1위죠. 증권업계 1위 있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렇게 상반기 내 4월 달 이후로 계속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때 바로 추경을 한다고 그랬죠. 추경을 한다는 건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 유동성은 결국은 증권시장에 흘러들어와서 증권주들의 실적을 좋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미래에셋 역시나 상반기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겁니다. 그 이후에 소문이 뉴스가 되면 팔아라 이런 말이 있죠. 팔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번에 이 추경이 돼서 돈이 실제로 나오고 그만큼 돈이 흐른 다음에 실적을 공개된 이후에 주가는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린 게 차익시장 매물이 나와서 흘러내린 것이죠. 근데 요번에 다시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금리 인하라는 것이죠. 미래에셋증권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이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자본금 규모가 4조가 넘으면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금융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발행어음 이쪽 관련돼서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도 증권사들이 하고 싶어 하지만 자기 자본 규모가 낮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쪽을 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셋이나 한투증권, 그다음에 NH투자증권과 KB증권입니다. 그런데 NH와 KB는 은행 계열이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뒷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증자해줬죠. 하지만 이 미래에셋이나 한투는 증권사가 중심이 된 이런 그러니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차원이 다르고요. 그래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보다 가장 큰 자기 자본 8조 규모의 이 종합투자계좌 IMA라는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요번에 증자를 또 할 겁니다. 이게 자기 자본을 늘리는 것이죠. 그만큼 이쪽 시장이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변화에 가장 중심에 미래에셋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좀 더디게 가더라도 미래에셋은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이 2차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매수가 18,500원, 목표가는 3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7,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은 예나 지금이나 전국적으로 소매금융망을 갖고 있는 아주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소매금융망에서 발생하는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꽤 짭짤하죠. 이거는 수익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제로 매출 외형은 CM사업부에서 거의 1조 3천억이나 이렇게 상반기 중에 벌었는데 그쪽에서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이 위탁매매 수수료를 차지하는 증권사 지점과 이 영업부에서 위탁매매 매매를 한 그 수수료 수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 내용을 잘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회사는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유동성이 시장 내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먼저 받는 회사입니다. 대신증권은 매번 그래왔습니다. 이거는 투자자들 중에 저처럼 한 20, 30년 투자를 해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를
학습 효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말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은 편입해 둡니다. 편입해 두면 실적은 그다음에 당연히 이 회사가 엄한 짓만 하지 않으면 실적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겁니다. 이건 산수입니다. 산수. 지금까지 지난 한 2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그만큼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죠.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이 회사는 최대주주 지분보다 자사주가 더 많습니다. 자사주가 20% 넘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을 잘 보셔야 되고 그 매수가는 25,5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4,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약주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 가져주셨습니다. 각각 매수가 18,500원, 또 25,500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가격 전략 이렇게 안내는 받았지만 좀 더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 잡아가고 싶다.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끼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공약주 3가지 중에 한 가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요즘 증권주 하면 이 부국증권과 신영증권이 가장 핫합니다. 평소에는 거래량도 없던 종목들이 이 증권주 관련해서 상법 개정이다 아니면 뭐 분리과세다 뭐 이런 말 뉴스가 나오면 어김없이 묻지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죠. 오늘도 부국증권 같은 경우 장대 양봉 거의 한 10%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품절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절주라는 건 최대주 지분과 그다음에 특수관계인들 아니면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잘 움직이지 않는 종목 이 지분을 빼고 실제로 소액주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채 30%가 안 되는 그리고 또 뭐 적게는 뭐 20%가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국증권 같은 경우는 자사주 비중이 33.41%나 돼요. 상반기 기준입니다. 거기다가 최대주 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들어와 있는 다른 특수관계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뭐 K투자증권도 한 9.68%를 갖고 있어서 뭐 적재적 M&A가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지만 적재적 M&A가 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잠겨 있는 주식들이 많다 보니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채 20%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거나 이 증권 시장에 대해서 좀 호재성이 자료가 나오면 그냥 그러니까 신영증권과 이 부국증권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묻지만 하면서 들어오면서 주가를 그냥 날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처음에 급등할 때 따라가자 잡는 건 좋지만 나중에 망설이다 나중에 뛰어들면 그때 잡혔을 때가 상투입니다.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국증권은 1954년에 만들었으니까 이 증권업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재무구조가 튼튼하면서 보수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매출 규모는 크지 않고 한 중견증권사쯤 되지만 그래도 알짜배기 회사로 통하죠. 자산운용사를 유리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계열사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에서 이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같은 일반 소액주가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해서도 기업 가치가 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조치 이런 조치들에 의해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부국증권은 알짜배기 증권으로서 가치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사주가 33.41%나 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뭐 주가 안정이나 주주가치 재고 차원에서 이걸 사용하기도 하고 경영 안전 차원에서 직원들 인센티브 쪽에도 이 자사주를 사용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종목은 품절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매수가는 55,000원,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